가정폭력에 관한 이제 특별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가정 구성원 내에서 어떤 폭력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그리고 재산상의 폭력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폭력 앞에 가정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가정 구성원 내에서 저런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인 폭행죄가 적용이 되는 게 그 절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절차가 적용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구성원 사이 내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해야지 이 특별법을 적용을 할 거냐. 대표적인 거는 배우자, 부부 사이에 발생한 부부폭력, 그게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폭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가정폭력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배우자, 그러니까 이혼한 배우자가 찾아와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한 경우, 지금 현재 부부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라도 찾아와서 폭력행위를 할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또 이런 폭력 행위들이 있으면 당연히 특별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는 실질적 법률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서도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부모하고 자녀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정모 서자의 관계에서 폭력이 있을 때도 발생을 합니다. 정모라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호적상 엄마를 얘기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옛날에는 왜 쉽게 말하면 첩의 자녀는 그 호적에 등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생모를. 그 남편의 그 본부인, 그러니까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왕왕 생겼습니다. 내 생모랑 호적상의 엄마가 다른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그런 관계에서도 폭력이 일어나면은 가족폭력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저 세 가지 관계 외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동거를 해야지만 이 가정폭력 특례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모가 조카를 때렸다. 예를 들면 동거를 하고 있으면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범위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이 발생을 하면은 가정폭력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가정폭력에 해당을 하냐. 아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체적인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때리고, 상해 입히고, 가두고, 묶어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제가 폭행 설명할 때 잠깐 누락했는데, 물 뿌리는 거는 폭행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물 뿌리는 거. 드라마에서 왜 앉혀놓고 이렇게 물 쫙 뿌리잖아요. 그거 신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장 나간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서로 할머니들끼리 화가 나셔가지고 물 뿌리셨어요. 주고받으셨어요. 한 분 50만 원, 한 분 50만 원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으시니까 이 어머니가 저쪽은 나한테 뜨거운 물 뿌렸다고 막 이러시면서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 뿌리는 행위도 당연히 신체적 폭력에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돈 봉투 놓고 하실 때 함부로 물 뿌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폭력. 거의 가정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욕설하고 폭언하고, 특히 이제 결혼한 가정에서 서로 원가족 비난하는 거, 너네 집이 어떻고, 너네 부모가 어떻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 그리고 의심하는 거,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 심한 경우에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 의처증, 의부증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내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통제하죠. 그런 것들도 다 정서적 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성폭력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유형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가정 내에서 발생을 하면 요즘 부부간간도 다 성립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다 가정폭력의 유형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는 거. 그 말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방임해버리는 거.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해야 될 대상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기하는 거. 또는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이것도 경제적 폭력 내의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가정폭력 특별법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예방교육도 듣고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신다 그러면 가정폭력은 숨겨진 폭력이에요. 은폐돼 있어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사적인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집안일은 그냥 집안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노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으로 더 쉽게 골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복돼요. 가정폭력이 한 차례만 일어났다고 하는 경우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폐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중복되고 순환되는 폭력이라는 거. 남편이 부인한테 폭력을 행사를 해 폭언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부인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누구한테 그걸 푸냐면 자기 큰애한테 풉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중첩돼요. 배우자끼리 폭력이 있고 그게 영향이 돼서 자녀들한테, 부모 자녀 간에 또 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담을 위해서 모셨는데 그 부친, 가해자가 도대체 왜 폭력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보니까 그분은 아동학대 또 피해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폭력에 노출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문제가 생기면 그 아버지는 무조건 고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때려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니까 가정을 이뤄서도 그 방식을 똑같이 답습하는 거죠.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것처럼 똑같이 그 문제로 해결을 해요. 자기가 아는 한 그거는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시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큰아이가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요. 학교나 또래들한테 그 분노의 방향이 펼쳐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들 분석해보면 거의 한 70~80%가 가정폭력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첩되고 또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죠. 대물림 되듯이 폭력이 내려와요. 또 거꾸로 아들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렇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 풀었잖아요. 이제 자기가 물리적인 힘을 얻었어. 그러면 다시 나를 가해했던 아버지한테 그 폭력을 가합니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초장부터 이게 시작되지 않게끔 잘 발생했다면 빨리 이것이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특례특별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 성폭력하고 구조가 비슷하죠. 범죄 처벌에 관한 그 특별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법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사실은 친부모에 대한 의한 학대가 85%가 넘습니다. 거의. 아마 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그걸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특례법이 꼭 필요했던 거거든요.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런 그 재정에 있어서 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혹시 이런 아동 보호에 관련해서 무슨 법률 그 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애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막 그 여론화를 막 시켜주셔야 됩니다. 애들은 그거밖에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도움을 주십사 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죠? 신고해야 됩니다.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인지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의무자들이 있죠. 그거 항상 배우시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 다 그 신고 의무자세요. 제가 뒤에다 메모를 해놓긴 했지만 신고 의무 지키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다 아실 거니까 그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행위자가 나의 부모님이다 혹은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다 해도 고소할 수 있어요.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한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가정폭력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나의 부모다 또는 배우자의 부모다 한다 그러면 이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를 하면은 이제 경찰이 와요. 그럼 경찰이 오면은 제일 먼저 뭘 하죠? 일단 분리시켜야 되겠죠? 가해자 피해자 분리시키고 수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쳤다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 줘야 돼요? 의료기관에 데려다 줘야 되죠. 근데 이 실무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가해자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위협을 했다던가 아니면 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떨어지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가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피해자가 위험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 세계는 이런 처벌법 보실 때 3종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묶어서 움직이거든요. 뭐가 묶어지냐? 가해자 나가라, 퇴거. 그 다음에 주거나 직장에 몇 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연락하지 말아라. 요거 세 개는 항상 묶어서 다니니까 그거를 긴급하게 해달라라고 경찰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요.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정폭력을 실제 다 했네. 그래 처벌을 해야 되네. 그러면 어디로 사건을 보내나요? 검찰청에 이제 이거를 기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죠. 처벌을 하게 되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3종 세트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긴급 임시조치. 그거를 검찰 단계에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긴급 임시조치나 임시조치나 이거는 경찰이나 검사가 해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가해자가 나 들어와가지고 또 할 것 같으니까 좀 나가게 해주실래요? 나한테 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내가 부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위험에 떨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는 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검사나 그 경찰의 손을 빌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법원에다가 내가 이런 피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내담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때 편합니다. 너무 긴급하다. 내 피해자 보호명령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면 임시보호명령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어요. 일단 임시로 받아놓고 나중에 이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한정없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최장 연장해서 2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무슨 소송을 준비하시겠어요? 내가 부부폭력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혼소송 같은 거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랑 맞닥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신변안전조치라는 게 2015년도에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시행령으로. 그래서 내가 법원 같은 데 출석을 하거나 귀가를 할 때 그냥 가면 가해자의 폭력이 두려우니 경찰을 좀 동행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묵는 시설에 대한 보호라든가 내가 묵는 주거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변안전조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집 앞에 CCTV가 예를 들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하다 하시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이 법에 근거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라고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으로 이제 하면 대부분 약간 좀 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특히 노인들이 이제 자기 학대하는 자녀분들에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 수가 있느냐 혹은 어떻게 내 배우자나 뭐 부모한테 빨간 줄이 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해드린 가정폭력 특별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저 가정보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스템은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이 수사해요. 수사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됐으니까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보내요. 그럼 검사가 봐서 기소를 해요. 그러면 어느 법원으로 가냐? 일반 형사법원으로 가죠. 거기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그 처벌 행위를 하겠죠. 벌금을 내리건 징역을 내리건 그런 형사처벌을 해요. 그런 것들은 전과예요. 네, 쉽게 말하면 소위 표현하는 빨간 줄이 남는 거죠. 근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가냐?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 가요. 가정법원으로 가서 어떤 조치들이 내려지냐면 보호처분이 내려져요. 보호처분으로는 이제 접근하지 말라, 뭐 친권자 저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로 이제 상담 위탁돼서 오시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보호처분들은 엄격히 얘기하면 형벌이 아니야. 전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제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신고하는 거를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 행위라는 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을 내가 전과자로 만들 수가 없어서 뭐 내가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그거를 회피를 하면 오히려 나의 소중한 그 가족을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요거 뭐 수강명령 해가지고 교육 몇 시간 들었다고 바뀌겠어요? 네, 그분들의 말씀도 맞아요. 사람이 요거 몇 시간 들었다고 상담 몇 번 했다고 드라마틱하게 그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거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그 사람이 이게 문제 행위라는 거를 인식할 기회는 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박탈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보호처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유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신고를 꺼리시거나 미루시거나 하시면 이런 절차들을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이 영상은 파주시와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웰미디어랩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